너 같은 애는 우리 집 며느리 자격이 없어. 시어머니가 돈 봉투를 며느리의 얼굴 앞에 내던졌습니다. 이거 받아서 조용히 이혼해. 거실에는 회장과 남편 그리고 시누이가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얼굴은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제가 나가길 원하십니까? 시어머니 정금자는 비웃었습니다. 그래. 당장 나가. 이 집에 더 있어봤자 뭐가 되겠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나가면 이 집은 끝입니다. 순간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시누이 강하은이 피식 웃었습니다. 미쳤나봐. 나가는 마당에 협박이야? 회장 강병철은 미간을 찌푸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냥 내보내. 말 길게 할 것 없어. 며느리 윤지아는 그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돈 봉투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남편 강도준은 소파에 앉은 채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태성그룹 본사 앞에 검은 승용차 수십 대가 멈춰 섰습니다. 정장 차림의 수사관들이 빠른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들은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수사관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비자금 제보자 확보했습니다. 영장 집행 시작합니다. 본사 23층 회장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강병철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 지금 당장 와야 해.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태성그룹 검찰 특수부 전격 압수수색. 그리고 수사 기록에 적힌 제보자의 이름은 윤지아였습니다. 경상남도 어느 작은 마을. 국도변에 자리 잡은 작은 식당 하나가 있었습니다. 간판도 낡고 테이블도 4개뿐인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식당에는 늘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윤지아는 그 식당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박순자는 혼자 그 식당을 지켰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다듬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았습니다. 손은 항상 거칠었고 발은 항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딸 앞에서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아가 숙제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왜 이렇게 가난해? 어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아야, 우리가 가난한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지아는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서울의 명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학비를 아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3개씩 했고 끼니를 줄여가며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났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중견 회계법인이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다양한 기업의 재무를 다루는 실력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아는 그곳에서 숫자를 다루는 일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입사 2년 차 되던 해봄.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강도준. 강도준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 건으로 방문한 날, 그는 혼자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양복 차림이었지만 거드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커피를 가져다 준 지아에게도 감사합니다라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아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살면서 그토록 단순한 감사 인사가 낯설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도주는 자주 그 회계법인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퇴근길에 지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지아는 당황했습니다. 아직이요. 그럼 같이 드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데 알아요. 식사 자리에서 그는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향이 어딘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을 때가 언제인지. 지아는 오랜만에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 편히 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도준이 말했습니다. 지아 씨, 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집이 좀 복잡해요. 그제야 도준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태성그룹, 아버지 강병철 회장, 어머니 정금자, 그리고 자신이 그 집의 장남이라는 것. 지아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말씀 안 하셨어요? 도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저로서 만나고 싶었어요. 지아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진심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집안이 크고 복잡해도 이 사람 자체는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집안이 따라옵니다. 지아는 그것을 결혼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결혼식은 강남의 대형 웨딩홀에서 치러졌습니다. 하객만 500명이 넘었습니다. 지아 쪽 하객은 어머니와 친척 몇 명, 그리고 회사 동료들 뿐이었습니다. 반면 태성그룹 측 하객은 정재계 인사들로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아의 웨딩드레스는 도준이 직접 골라준 것이었습니다. 단순하고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지아는 거울 앞에 서서 처음으로 자신이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정금자는 달랐습니다. 피로연 직전 신부 대기실로 들어온 정금자는 지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표정에는 처음부터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드레스가 너무 수수하네. 지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화려한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게 문제야. 오늘은 태성그룹 며느리로 서는 날인데 왜 본인 취향대로 해?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금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쪽은 집안이 너무 초라하네. 하객도 몇 명 안 되고. 옆에 있던 시누이 강하은이 작게 말했습니다. 요즘 재벌가도 이런 며느리들이나? 두 사람의 말은 분명히 지아에게 들리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날 지아의 어머니 박순자는 하객석 맨 끝자리에 앉아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키운 딸이 이렇게 큰 곳으로 시집을 가는구나 싶어 기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왜인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켠을 짓눌렀습니다. 어머니의 불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태성그룹 본가에 들어선 순간부터 지아의 진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지아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본가는 서울 북쪽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대저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정원사가 따로 있었고 집 안에는 가정부가 2명이나 있었습니다. 외관만 보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아가 짐을 풀기도 전에 정금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내 방식대로 해야 해.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의 기둥이야. 아침은 직접 차려야 하고 식사 후 설거지도 직접 해. 가정부는 청소만 담당해. 지아는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가정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아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식재료를 다듬고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회사를 다녔던 지아는 결혼 후 정금자의 요구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태성그룹 며느리가 남의 회사에 다니는 건 체면이 안 서. 그 말 한마디로 지아는 4년간 쌓아온 커리어를 내려놓았습니다. 도주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금자는 새벽 4시에 지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리. 지아는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4시 15분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내일 아침에 손님이 오셔. 국물 요리는 오래 끓여야 하잖아. 지금 시작해야 돼. 지아는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세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정부는 자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혼자 커다란 솥에 물을 붓고 사고를 넣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그 새벽 지아는 끓는 솥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었습니다. 계속 저었습니다. 아침 7시 손님들이 왔습니다. 정금자는 음식을 내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했답니다. 손님들이 칭찬했습니다. 어머, 국물이 깊네요. 정금자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지아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아에게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준도 출근 준비를 하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지아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기능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결혼 첫 해 지아의 생일이었습니다. 3월 14일.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주는 그날도 이른 아침 출근했습니다. 지나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금자는 아침부터 지아에게 시장을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시누이 강하은은 낮에 친구들을 데려와 거실을 차지했습니다. 지아는 혼자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식재료를 잔뜩 사들고 버스를 탔습니다. 무거운 봉투를 2손에 들고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재료를 정리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부엌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지아는 자신의 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창밖에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응, 지아야. 오늘 생일인데 잘 지냈어? 지아는 대답하려다 그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응, 잘 지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지? 지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 괜찮아. 전화를 끊고 지아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그것이 2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결혼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아는 오랫동안 어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로만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매번 괜찮다고 했지만 지아는 어머니의 몸이 걱정되었습니다. 오래 서서 일하는 식당 일이 건강을 해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지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친정에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정금자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갑자기 왜?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서요. 결혼했으면 여기가 내 집이야. 친정은 남의 집이고. 지아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건강이 걱정되어서요. 전화로 안부 물으면 되잖아. 그게 다야. 그것으로 대화는 끝이었습니다. 결국 정해진 규칙이 생겼습니다. 1년에 친정 방문은 단 한 번. 설날 당일 오전에 태성가 제사를 마친 뒤 오후 2시간만 허락되었습니다. 그것도 도준이 차로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조건이었습니다. 지아의 어머니는 딸이 올 때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지아 왔네. 밥 먹었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놨어. 지아는 그 2시간 동안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갈수록 더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면 도준이 왔습니다. 가야지. 지아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가 돌아섰습니다. 차에 타면서 뒤를 돌아보면 어머니는 항상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아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뒷모습이 지아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강하은은 결혼 전부터 지아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빠인 도준이 지아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오빠가 왜 그런 애를 만나는지 모르겠어. 집안도 없고 배경도 없고. 결혼 후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하은은 주말마다 본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지아를 마치 가정부 대하듯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은이 세탁물 바구니를 지아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빨래해. 지아는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은이 파티에서 입고 온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와인 얼룩, 음식 얼룩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정성껏 세탁해서 돌려주었습니다. 다음 날 하은이 다시 왔습니다. 야, 이 얼룩 왜 아직 있어? 세탁을 이따위로 했어? 지아는 옷을 살펴보았습니다. 얼룩은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와인 얼룩은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는 걸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얼룩이 오래되어서 완전히 빼기가 어려웠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변명은 다시 해. 깨끗하게 안 되면 물어내. 정금자는 옆에서 그 광경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다시 세탁을 했습니다. 두 번째에도 얼룩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그 옷값을 지아에게 청구했습니다. 20만 원이었습니다. 지아는 말없이 지불했습니다. 처음에 강도주는 달랐습니다. 결혼 초 정금자가 지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면 도주는 조용히 지아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자리에서 지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원래 좀 까다로운 분이야. 내가 잘 말해볼게. 지아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도준이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아가 많이 힘들어해요. 조금만 여유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정금자는 그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준아, 며느리가 집안일을 못하면 누가 해? 그게 집안을 지키는 거야. 도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초반에는 퇴근 후 지아에게 작은 선물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좋아하는 빵집에 케이크를 사오거나 산책을 하자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지아는 그런 작은 것들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건 결혼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회장 강병철이 도준을 불렀습니다. 도준아, 이제 슬슬 회사 경영에 참여해야지. 태성그룹이 내 것이 될 텐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어. 도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는 것이 도준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위해 경영학을 공부했고 해외 유학도 다녀왔습니다. 태성그룹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도준에게 단순한 직위가 아니라 정체성이었습니다. 강병철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도준이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집안에서 잡음이 없어야 해.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내가 끼어들어서 어머니 속 썩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야. 회사 물려받고 싶으면 입 다물어라. 도준은 그날 저녁 늦게 귀가했습니다. 지아가 따뜻하게 데워놓은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도준은 말없이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지아가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도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피곤해. 그날 이후였습니다. 도준은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퇴근 후 선물도 없어졌습니다. 산책 제안도 없어졌습니다. 정금자가 지아에게 무리한 말을 해도 도준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아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도준은 옆에서 침묵했습니다. 어느 날 지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준 씨, 나한테 할 말 없어요? 도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지아야, 그냥 좀 맞춰줘.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지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조용히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였습니다. 그것이 남편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도준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대하면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쌓이면 무너집니다. 지아는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아는 혼자였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12월 초 매서운 바람이 불던 날 밤이었습니다. 지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순자 씨 따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지아의 손이 굳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병원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경상남도였습니다. 서울에서 4시간 거리였습니다. 지아는 핸드폰을 꼭 쥔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금자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주는 아직 귀가 전이었습니다. 지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금자는 TV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지금 몇 시야? 밤 8시입니다. 내일 오전에 중요한 손님이 와. 아침 준비 누가 해? 지아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응급실에 계십니다. 가정부한테 전화해서 내일 일찍 오라고 해. 그리고 지금 거기까지 내려가면 언제 오려고. 전화로 상태 확인하면 되잖아. 지아는 정금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단 한 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핸드폰으로 병원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뇌출혈입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뇌출혈.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지아는 알았습니다. 지아는 도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위독합니다. 내려가고 싶습니다. 30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도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한테 여쭤봤는데 내일 손님 있대. 모레 내려가자. 지아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막막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아의 어머니 박순자는 혼자 병원에 있었습니다. 딸도 없고 손을 잡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따님, 어머니께서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지아는 전화기를 든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딸의 손을 잡지 못하고 지아는 그날 밤 소리를 죽이고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을 막고 온몸을 떨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오기 직전 지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손님 맞이 아침상을. 장례식은 사흘이었습니다. 정금자는 조화 하나를 보냈습니다. 직접 오지는 않았습니다. 도주는 하루 반나절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은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상주복을 입고 혼자 어머니의 빈소를 지켰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머니의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낡은 식당에서 수십 년을 밥을 먹던 동네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가 딸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우리 지아는 서울 가서 잘 산다고. 지아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례가 끝난 날 밤, 지아는 어머니의 빈 식당에 혼자 앉았습니다. 낡은 테이블, 낡은 의자, 벽에 걸린 메뉴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태성그룹 내부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회계 담당자 시절 부여받은 접속 권한이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지아는 처음으로 그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윤지아는 숫자를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남들이 어렵다고 고개를 젓는 재무제표를 지아는 소설책 읽듯 읽었습니다. 숫자와 숫자 사이의 흐름을 보았고 그 흐름이 어긋나는 지점을 본능적으로 찾아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일하던 시절 상사가 말했습니다. 윤 씨는 눈이 특이해. 숫자에서 냄새를 맡는 것 같아. 지아는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빈 식당에서 노트북을 열었던 그날 밤 지아는 태성그룹의 내부 재무 자료를 처음으로 제대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 몇 분은 그냥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지 않아 지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분기별 매출 보고서와 실제 입출금 내역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지아의 눈에는 그것이 보였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숨긴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계열사 간 자금 이동 내역을 열었습니다. 하나의 계열사에서 돈이 나가면 다른 계열사로 들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지점에서 돈이 사라졌습니다. 장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지아는 손으로 계산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과는 같았습니다. 수백억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한참 동안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은 지아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어떤 곳인지를. 지아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지아가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것은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들킵니다. 들키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지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태성그룹은 거대한 조직이었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정면으로 맞섰다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아는 기다렸습니다. 철저하게, 조용하게,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지아는 두 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는 태성그룹의 순종적인 며느리, 또 하나는 그 집의 비밀을 하나씩 기록하는 사람. 첫 번째 해에는 내부 재무 자료의 이상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태성그룹에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계열사가 3곳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별개의 중소기업이었지만 실제로는 태성그룹의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창구였습니다. 이른바 차명 계열사였습니다. 지아는 그 3곳의 법인 등록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대표자 이름은 모두 달랐지만 설립 날짜와 자본금 구성이 묘하게 유사했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차명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태성그룹의 일부 자금은 개인 명의의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강병철의 측근 임원들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들이었습니다. 지아는 그 계좌 번호들을 하나씩 메모했습니다. 공식 서류에서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 번호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해에는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도준의 서재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 영수증과 함께 특정 국회의원 보좌관의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것이 로비의 흔적이었습니다. 지아는 모든 자료를 세 군데에 나누어 보관했습니다. 하나는 암호화된 외장 하드에, 하나는 본인 명의가 아닌 클라우드 서버에, 하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개인 사무용 금고에. 금고는 결혼 3년 차에 몰래 임대한 것이었습니다. 정금자가 한 달에 한 번 용돈 명목으로 주는 돈을 아껴서 마련한 공간이었습니다. 지아는 한 달에 한 번 장을 보러 간다는 핑계로 그 금고를 방문했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고 기존 자료를 점검하고 빠진 부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결혼 5년 차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지아는 우연히 태성그룹의 전 재무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2년 전에 갑작스럽게 퇴직한 인물이었습니다. 내부에서는 건강 문제로 그만두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강병철과의 갈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재무팀장 오정식. 그는 퇴직 후 작은 세무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그를 찾아간 것은 개인 세무 상담을 빌미로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탐색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아는 그가 태성그룹에 대해 깊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눈빛과 말의 틈새에서 읽혔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지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성그룹의 재무 구조에 대해 외부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을까요? 오정식이 잠시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지아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강도준의 아내입니다. 오정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정식이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 얼마나 사셨습니까? 5년입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정식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퇴직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4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정식은 자신이 재직 중에 목격한 것들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비자금 조성 방식, 차명 계좌 관리 체계, 정치권 로비 루트. 지아는 듣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5년 동안 모아 온 자료들이 오정식의 증언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퇴직하면서 오정식이 몰래 복사해둔 내부 문건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 조심스럽게 협력했습니다. 오정식은 말했습니다. 이걸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지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때가 오면 알게 될 겁니다.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아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정금자의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은의 갑질을 받아냈습니다. 도준의 침묵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며느리가 이 집 전체를 손안에 쥐고 있다는 것을, 지아는 그것을 알면서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때를 만납니다. 지아는 기다렸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결혼 10년 차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태성그룹은 겉으로는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언론에는 그룹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 소식이 실렸고
강병철 회장은 경제지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주가는 안정적이었고 계열사 수는 오히려 늘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달랐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아 온 자료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의 비자금 규모는 지아가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 훨씬 커져 있었습니다. 수백억이었던 것이 수천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명 계좌의 수도 늘었고 정치권 로비의 규모도 커졌습니다. 욕심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흔적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발견됩니다. 지아는 조용히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태성그룹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강병철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당뇨와 심장 질환이 겹쳐 입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그룹 내부에서 후계 구도를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도준과 이사회 사이의 신경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도준이 아닌 외부 전문 경영인 체제를 원했습니다. 도준은 불안해졌습니다. 불안해진 도준은 더 자주 귀가가 늦어졌습니다. 말수는 더 줄었고 표정은 더 굳어졌습니다. 지아와 눈을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엉뚱한 방향으로 터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계산. 정금자는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철저하게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병철이 쓰러지기 시작하자 정금자는 자신의 영향력을 굳히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 계산 중에 지아가 걸렸습니다. 정금자의 눈에 지아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재산도 없는 시골 출신 며느리. 도준이 감언이설에 넘어가 데려온 하자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준에게는 더 좋은 선택지가 필요했습니다. 정금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점 찍어둔 집안이 있었습니다.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그룹의 딸이었습니다. 나이도 적당했고 집안도 태성그룹과 사업적으로 연결하면 시너지가 나는 구조였습니다. 정금자는 그 결혼이 도준의 후계 구도를 굳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지아였습니다. 지아를 내보내야 했습니다. 정금자는 도준을 불렀습니다. 도준아, 지아하고 정리해. 도준은 잠시 굳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기다렸어. 지금 회사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 내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집안 쪽에서도 힘이 있어야 해. 지아는 내 도움이 안 돼. 도준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지아가 10년을 이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자료는 넉넉하게 줄 거야. 억울할 건 없어. 도준은 그날 이후 사흘 동안 지아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밤 도준이 지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아야. 지아는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준이 들어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 지아는 조용히 책을 덮었습니다. 들을게요. 우리 이제 정리하자. 지아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이유가 뭐예요? 도준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복잡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지아는 잠시 도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퇴근길에 기다리고 있던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하고 웃으며 물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의 얼굴과는 달랐습니다. 알겠어요. 지아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도주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일어났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지아는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펼쳐진 페이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 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흘 후 정금자가 가족 모두를 거실에 불러 모았습니다. 강병철, 도준, 강하은, 그리고 지아. 정금자는 소파에 앉아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하려고 불렀어. 탁자 위에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위자료야. 5억. 지아는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히 이혼하고 나가. 이 돈이면 시골에서 평생 살고도 남아. 강하은이 옆에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자. 오래 끌면 피차 좋을 거 없잖아. 강병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주는 시선을 바닥에 두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봉투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금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가 나가길 원하십니까? 정금자가 비웃었습니다. 그래. 당장 나가. 후회 안 하십니까? 안 해.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지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지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나가면 이 집은 끝입니다. 강하은이 피식 웃었습니다. 미쳤나 봐. 나가는 마당에 협박이야? 지아는 웃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금자는 소파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잘 됐어. 저런 애는 진작에 내보냈어야 했는데.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병철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도주는 여전히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아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지아가 말했습니다. 오정식 씨, 저 윤지아입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아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차갑고 높고 맑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밤에 내리던 눈이 떠올랐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할게. 그날 밤 지아는 서울 외곽의 작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정식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두꺼운 파일 여러 개와 외장 하드, 그리고 빼곡하게 정리된 스프레드시트 출력물이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정식이 말했습니다. 검찰 쪽 창구는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 연결해 두었습니다. 특수부 소속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아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넘기면 그쪽에서 바로 움직입니까? 자료가 충분하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지아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이날을 생각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은의 빨래를 다시 하면서도
어머니의 빈소를 혼자 지키면서도 이날을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오정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자정이 넘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검찰에 제출할 순서를 정하고 핵심 증거를 앞쪽에 배치했습니다. 비자금 조성 경로, 차명 계좌 목록, 정치권 로비 기록, 허위 재무제표. 어느 것 하나 허술한 것이 없었습니다. 지아가 10년 동안 꼼꼼하게 정리해온 자료들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오정식이 말했습니다. 이제 되었습니다. 지아는 마지막으로 전체 자료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흘 후, 검찰 특수부가 움직이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 내부 확인을 거치고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태성그룹 본사 앞에 검은 승용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정장 차림의 수사관 수십 명이 빠른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들은 영장을 확인하고는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수사관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무팀, 전략기획실, 회장 비서실. 세 곳이 동시에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퇴근하려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로비에 3355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23층 회장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강병철은 보고를 받자마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법무팀장, 고문 변호사,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온 법조계 인맥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명이 겨우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저도 방금 연락받았습니다. 이번 건은 제가 어떻게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병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챙겨줬는데. 자료가 너무 방대합니다. 누가 이걸 10년 동안 모았는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병철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40년 동안 일구어온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의 불빛들이 그날 밤 유난히 차갑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태성그룹, 검찰 특수부 전격 압수수색 비자금 수천억 의혹. 강병철 태성그룹 회장, 긴급 소환 통보. 태성그룹 주가 장시작 30분 만에 하한가. 정치권 로비 의혹까지 파장 어디까지. 뉴스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경제 전문 채널에서는 긴급 특집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 태성그룹의 재무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전문가도 이 사태의 핵심에 누가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태성그룹 본가에서는 아침부터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금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태성그룹 본사 건물이 가득 찼습니다. 건물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 있었고 수사관들이 박스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반복해서 방영되었습니다. 정금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은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한테 전화가 안 돼. 정금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준도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변호사들이 지금 접견이 어렵다고 합니다.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방어 논리를 세우기가 힘들다고. 정금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보자가 누구래? 도준이 망설였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는데 검찰 쪽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로는 누구야? 도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아래요. 정금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은이 소리쳤습니다. 뭐? 그년이? 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금자는 한동안 굳은 채로 있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아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나가면 이 집은 끝입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예고였습니다. 강병철은 사흘 뒤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취재진이 건물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병철은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 재계를 호령하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조사는 12시간이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는 방대했습니다. 강병철은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료 하나하나가 너무 정확했습니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 거래 상대방. 10년 동안 꼼꼼하게 정리된 자료들이었습니다. 강병철의 변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자료는 내부에서 나온 겁니까? 검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제보자 신원은 밝힐 수 없습니다. 변호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본가에서 나온 날 바로 임시로 구한 곳이었습니다. 짐이라고는 옷 몇 벌과 노트북 하나뿐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지아는 오랫동안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새벽부터 식당을 열고 밤늦게까지 혼자 일하던 어머니. 딸한테만은 나처럼 살지 말라고 했던 어머니. 마지막 순간에 혼자 병원에서 눈을 감은 어머니. 지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실컷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이것이었습니다. HL 캐피탈 설립 계획서. 지아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강병철이 검찰에 출두하던 날 밤이었습니다. 도준은 혼자 본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이 보내온 자료들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마다 태성그룹의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그것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지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커피를 가져다 주던 지아. 고맙다는 말에 살짝 놀라던 표정.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을 때 당황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 그리고 결혼식 날이 생각났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서 있던 지아는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지아의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도준은 외면했습니다. 회사가 좋았습니다. 후계자 자리가 좋았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이 좋았습니다.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도준은 지아를 버렸습니다.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버린 것은 분명했습니다. 도준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지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도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아야, 나야. 전화 좀 받아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주는 한참 동안 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아에게 연락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아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혼자 부엌에 서 있는 지아를 보면서도 못 본 척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밤 병원에 가겠다는 지아에게 모레 가자고 했습니다. 모레. 그 한 글자가 도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지아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일주일 뒤 도준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아버지와 달리 도준은 조용히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알고 있던 것들을 솔직하게 진술했습니다. 비자금 조성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은 없었지만 알면서 묵인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강 씨, 제보자가 전 부인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도주는 멈추었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향했습니다. 도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취재진이 술렁였습니다. 당연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주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튿날 뉴스에서 크게 다루어졌습니다. 전 태성그룹 후계자 강도준, 제보자 전 부인에 대해 당연한 일 발언.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도준만이 알았습니다. 지아가 원룸에서 설립 계획서를 쓰기 시작한 날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HL 캐피탈은 조용히 설립되었습니다. 자본금은 지아가 10년 동안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정금자가 매달 지급한 용돈에서 아끼고 아낀 것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오정식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투자금이 더해졌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아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회계 전문가로서 지아가 10년 동안 태성그룹의 내부를 들여다보며 파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성그룹의 계열사 중에서 실제로는 수익성이 높은데도 그룹 내부의 비효율적인 구조 때문에 저평가된 곳들이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계열사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이 무너지면 그 계열사들은 매물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인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아는 그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했습니다. 먼저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지아의 이름과 경력을 모르는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오정식의 인맥을 통해 연결된 중소형 펀드들이었습니다. 지아는 그들에게 투자 계획서를 제시했습니다. 숫자로 이야기했습니다. 감정도 없고 과장도 없고 오직 데이터와 논리만으로 이루어진 계획서였습니다. 투자자들이 하나씩 합류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HL 캐피탈의 규모는 처음보다 10배가 넘어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강병철은 구속되었습니다. 비자금 조성, 차명 계좌 운용, 정치권 로비. 혐의가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태성그룹의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계열사들이 흔들렸습니다. 거래처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은행들이 대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40년 제국이 4개월 만에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룹을 살리려면 핵심 계열사들을 매각해야 합니다. 인수할 곳이 있겠습니까?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때 한 이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인수 의향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회사 이름은 HL 캐피탈이었습니다. 이사 한 명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곳입니까? 다른 이사가 대표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대표 윤지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인수 발표 다음 날 오전, 서울 도심의 한 호텔 대연회장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취재진이 가득 모였습니다. 카메라가 줄지어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단상 위에 지아가 올라섰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수트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은 수수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태성그룹 핵심 계열사 3곳을 HL 캐피탈이 인수하겠습니다.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태성그룹 강도준 씨의 전 부인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태성그룹에서의 경험이 이번 인수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지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그 회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어느 부분이 가치 있고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복수입니까?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업입니다.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회견장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다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윤지아의 이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며느리 태성그룹을 품다. HL 캐피탈 윤지아 대표 재계 신성으로 급부상. 그리고 태성그룹 본가의 거실에서는 정금자가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 지아의 얼굴이 가득 찼습니다. 단상 위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지아. 10년 전 돈 봉투를 던지며 쫓아냈던 그 며느리가 지금 화면 속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정금자의 손에서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정금자는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기자회견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아는 HL 캐피탈 사무실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인수한 계열사들의 재무 구조를 다시 짜고 새로운 경영진을 꾸리고 거래처들과 신뢰를 다시 쌓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의 밥상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았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지아는 그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10년을 들어온 목소리였습니다. 정금자였습니다.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금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만나자.
지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정금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정해. 지아는 회사 근처 작은 카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아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지아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내일 무슨 말을 들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할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카페는 작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지아가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금자가 들어왔습니다. 지아는 처음에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석 달 사이에 정금자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항상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는 항상 단정하게 세팅되어 있었고 옷은 항상 명품이었습니다. 걸음걸이에는 늘 위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정금자는 달랐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했습니다. 얼굴은 해 있었습니다. 옷은 수수했습니다. 가장 달라진 것은 눈빛이었습니다. 그 날카롭고 차갑던 눈빛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금자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금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냐? 네. 뉴스 봤어. 잘 됐더구나.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금자가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말씀하십시오. 정금자가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이 그 얼굴에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아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금자가 계속했습니다. 10년 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철이가 구속되고 하은이도 조사받고 집이 이렇게 되고 나서야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오만하게 살았는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 어머니 돌아가시던 날도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 그날 내가 너를 보내줬어야 했는데. 정금자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아는 그 눈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커피 향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저마다 자신의 대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금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금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사람으로 대한 적이 있으십니까? 정금자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지아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지을 때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생일에 혼자 설거지를 할 때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손님 때문에 보내주지 않으셨을 때도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금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에 조화 하나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께서 박순자라는 사람에게 표현한 전부였습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미우면서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집안이 다르고 살아온 세계가 다르다고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것이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집 며느리가 아닙니다. 정금자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온전히 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지만 쉽게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지아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그것이 지아가 정금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바깥에는 봄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따뜻하고 환한 빛이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식당 앞마당에서 봄볕을 쬐며 웃던 어머니. 딸의 손을 꼭 잡고 걷던 어머니. 마지막까지 딸 자랑을 하던 어머니. 지아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앞으로.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도준이 직접 HL 캐피탈로 찾아왔습니다. 사전 연락 없이 온 것이었습니다. 비서가 당황해서 지아에게 보고했습니다. 지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도준이 들어왔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지만 예전의 태성그룹 후계자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있었습니다.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도준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도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지아야 맞지? 지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보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맞습니다. 도준은 시선을 테이블에 두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많이 못났어. 알면서도 못 본 척했어. 미안해. 지아는 잠시 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진심만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준 씨. 응. 당신들이 저를 내쫓았잖아요.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때 당신이 한마디만 해줬어도 달라졌을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밤 모레 가자고 하지 않았어도 달라졌을 겁니다. 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도 되는데. 나는 그럴 자격 있어.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잊지 않는다는 게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앞을 보고 살 겁니다. 도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잘 살아. 도준 씨도요. 도준이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리다가 멈추었습니다. 등을 보인 채로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았어. 그것만은 진짜였어.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준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지아는 닫히는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1년 후 봄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20층 건물 꼭대기에 HL 캐피탈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여의도 빌딩 숲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한강이 멀리 보였습니다. 강물은 잔잔했습니다. 지아는 이른 아침부터 사무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는 버릇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새벽은 달랐습니다. 남의 밥상을 준비하기 위한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하루를 준비하는 새벽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1년 전을 생각했습니다. 돈 봉투가 발 앞에 떨어지던 날, 아무도 말리지 않던 그 거실, 혼자 현관문을 열고 나서던 그 순간, 그리고 그날 밤 원룸에서 처음으로 HL 캐피탈이라는 이름을 타이핑하던 것. 지금 이 사무실은 그 원룸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립 1년 만에 HL 캐피탈은 재계에서 주목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태성그룹에서 인수한 계열사 3곳은 모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지아가 재무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짰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걷어냈고 실제로 수익을 내는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결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인수 6개월 만에 첫 번째 계열사가 분기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9달 만에 두 번째 계열사가 뒤를 따랐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세 계열사 모두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가 쌓였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오정식은 HL 캐피탈의 재무총괄을 맡았습니다. 어느 날 오정식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우리 회사 규모가 1년 전과 비교하면 15배가 됐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오정식이 웃었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어야 충분합니까?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정도요. 오정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으로 충분했습니다. 1년 중 지아가 가장 기다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12월 초 매서운 바람이 불던 그날, 지아는 매년 그날 혼자 경상남도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묻힌 곳은 마을 뒤편 양지바른 언덕이었습니다. 지아가 직접 골라 모신 자리였습니다.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세지 않고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지아는 묘 앞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바빠. 회사가 커지고 있거든. 엄마가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엄마. 나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어.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안 무서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알겠거든. 풀잎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말 기억해. 나처럼 살지 말라고 했잖아. 안 그러고 있어. 약속 지키고 있어. 지아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보고 싶어, 엄마. 눈물이 났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한참 울다가 지아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음식들로 채운 것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멸치볶음, 호박전. 지아가 직접 새벽에 만들어 온 것들이었습니다. 묘 앞에 정성껏 차렸습니다. 엄마 먹어.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12월인데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지아는 그것이 어머니의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식당은 지아가 그대로 두었습니다. 팔지 않았습니다.
허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어르신 한 분께 부탁해서 관리를 맡겼습니다. 가끔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쓰이도록 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테이블 4개, 낡은 의자들, 벽에 걸린 메뉴판,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가장 안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어릴 때 숙제를 하던 자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지아 옆에 앉아 함께 밥을 먹던 자리였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그 공간을 느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아직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야, 밥 먹었어? 지아는 웃었습니다. 응, 엄마. 잘 먹고 있어. 서울로 돌아온 것은 늦은 오후였습니다. 사무실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강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앉아 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지아는 혼자 걸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지아는 외로웠습니다. 수천 평 대저택에 살면서도 외로웠습니다. 가정부가 있고 정원사가 있고 온갖 것이 갖추어진 집이었지만 지아는 그곳에서 한 번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정식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며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벚꽃이 또 한 번 흩날렸습니다. 지아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넓고 조용하게 흘렀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멈추지도 않고 그냥 흘렀습니다. 지아는 그 흐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버티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 남을 위해 새벽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루를 시작하는 것.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 있는 것.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위로 노을이 번졌습니다. 붉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지아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노을이 물든 한강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짧게 적었습니다. 엄마, 오늘 하늘이 예뻐. 전송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장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내지 못한 사진들이 앨범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앨범을 열었습니다. 봄날의 벚꽃, 여름 소나기, 가을 단풍, 겨울 첫눈. 1년 4계절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모두 어머니에게 보내고 싶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지아는 앨범을 닫았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은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HL 캐피탈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였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때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봄을 맞습니다. 아무리 긴 겨울이 지나도,
아무리 차가운 새벽이 계속되어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지아에게도 봄이 왔습니다. 늦었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봄이었습니다. 노을이 강물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윤지아는 걸었습니다. 봄 저녁 한강을 따라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사람처럼 가볍고 단단하게 앞으로